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헌재가요. 네.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안 했죠. 네, 오늘 확실하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관련 내용을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추가 변론기를 잡을지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에서 뭐 변론을 그럼 종결할 거냐, 뭐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모른다라고 일단 답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각 변론 기일마다 증인 신문 위주로 지금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증인을 더 이제 선정을 할지, 추가로 더 채택을 해서 추가 기일을 잡을지, 아니면 이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 작업에 들어갈지, 뭐 이거를 확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이죠. 이제 13일이 8차 변론 기일로 지금까지 잡혀 있는 재판 일정으로는 이제 마지막 날인데, 뭐 추가로 잡힐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추가 기일을 뭐 잡지 않거나 혹은 뭐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소추인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소추인 본인의 최후 진술, 이렇게 이제 심리가 이루어지면서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여러 회차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종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을 제외하고요. 그동안 이 헌재 심리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과연 더 들을 게 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뭐냐하면 이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증명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어제도 저희가 뭐 변론기일에 있었던 증인들의 이제 증언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가 이제 실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느냐 여부를 어제 헌재에서 따졌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조치들, 그러니까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조치들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임무를 받았느냐, 그 임무를 실제로 시행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어제 또 물었고요. 각 군의 이제 사령관급 인물들을 다 이제 소환을 해서 증인 신문을 거쳤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 내일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출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홍장원 전 차장과 함께 의혹이 당사자로 지목이 된 조태용 원장을 내일 신문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국회 봉쇄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출석을 했지만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이제 이 절차까지 되면 뭐 지금 아마 이제 증인 신문 절차는 거의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쪽이 요청했었던 증인들을 대부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마무리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몇 차례 더 들을지 혹은 그만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를 제외하면요.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이미 거의 팩트의 부분은 다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하고 형사재판에서 이제 유무죄를 따지고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이제 지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상황이었느냐를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심의 의결을 했느냐 그 과정을 따지고,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했었던 것들, 이런 어떤 불법적 행태, 내란 행태가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이 됐느냐, 이것만 따지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사실상 이제 징계 재판이거든요. 이 경우는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뭐 대부분의 법조계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질문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계엄을 할 만한 법적 요건이 있었느냐. 과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을 동원해서 침해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심플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고려까지 따진다면 어제 이제 선관위 인사들 그리고 국정원 인사들까지 불러서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들어본 거거든요. 사실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핵심 사안도 아닙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장을 하니까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과정까지 다 거쳤던 거라서 지금 와서는 뭐 추가로 더 들어볼 만한 사안들이 있을까? 물론 뭐 헌재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또 윤석열 피의자의 어떤 또 증언.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네, 검찰발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었던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상황을 본인이 자필로 진술서를 써서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12월 4일 새벽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에서 이제 나눈 대화를 자필로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 실패 직후에 윤석열 피청구인과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죠. 이런 사람들이 합참 결심 지원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 이른바 대책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직접 들은 사람이 진술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이 국회에 몇 명을 투입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500여 명 정도를 투입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라는 질책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이 답을 하지 못했다. 이런 기억에 기반해서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비상계엄이 경고형이었고 소수의 병력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한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했었던 윤석열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완벽하게 대치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12월 4일 새벽에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어떤 주장, 돌발적이고 돌출적인 주장을 하더라도요. 지금 나머지 모든 어떤 진술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건 이미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진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진술 저서들과 이 기소장 내용을 좀 엮어서 보면 지금 단순하게 이제 그날 있었던 그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사보좌관이 그때 결심지원실에 들어가서 대화가 이뤄지는 내용을 듣고 있었다. 이것도 사실 기존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때 그 지휘 차량 안에 부관이 함께 타고 있었고 통화 내용이 그 안에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들릴 정도로 생생했다라는 것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증인들이 이 사태에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사자들이 몇 마디의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거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먹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 자필 진술서라든지 검찰과 경찰에 가서 했었던 진술 내용들 이런 것들도 역시 헌법재판관들의 증거 자료 안에 채택한 증거 자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김 보좌관이 그 뒤에도 이제 결심 지원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고 난 뒤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통화를 하다가 김용현 전 장관이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김 보좌관이 직접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좀 높을 거고요.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3개월 동안 모셨는데 상원하라고 통화하는 것만 3번 정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상원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봤더니 지난해 11월 장군 인사 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입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기억한 이유까지 별도로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 문제에 11월 장군 인사에서 노상원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 정보사령관 직위에 있어서 뭐 여러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보사가 사실상 뭐 해체당할 수준의 보안 사고가 계속 일어났었기 때문에 문상호 사령관을 날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리를 보존할 때 노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아마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어떤 자명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 국가적 혼란을 헌재 판결을 자꾸 밀어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될 게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 헌재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회에서 탄핵 심판이 의결된 지도 2달여 정도가 흐른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2차례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봐도 지금 헌재의 행보가 뭐 지나치게 뭐 빠르다든지 급하다든지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에서 한국 상황을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어느 국민들이나 다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직접적으로 흔들려는 노력은 지금 2월 중순 들어오면서 더 노골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 안건이 하나 의결이 됐는데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라는 안건을 국가인권위원들이 상정을 하고 그걸 통과시켜서 의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이 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인권위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가 집단이든 뭐 혹은 언론사든 공통적으로 했었던 얘기가 우리 인권위의 어떤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뭐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본인이 참석해가지고 직접 신문까지도 진행을 했었던 현직 대통령을 두고 방어권 보장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방어권을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뭐 지금 이제 그 어제 의결한 안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관심이 없고 탄핵 심판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람들 주장은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 미리 어떤 뭘 결정해놨다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틀렸다든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뢰성만 깎는다는 목표 외에는 어떤 목표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장이 추상적인 비난만 쏟아놓고 있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주장이 있는데 비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그걸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느냐 뭐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그래서 이제 인권위에서 의결했었던 이 안건을 보시면 좀 특이로운 점이 어제 인권위가 안건 의결하고 나서 오늘 오늘 오전부터 쏟아지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권과 발을 맞춰서 인권위원회의 6명의 위원들이 이런 어떤 여권을 보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인권위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걱정인 거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하급심의 법관들이 유죄를 단정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피청구인이 제대로 어떤 방어권 보장을 못 받고 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면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피고인들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라는 과정 자체가 애초에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헌법 부정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헬마 설명하셨지만 아주 우리 법 절차에서 당연한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새로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걸 뒤집어서 보면 뭐 야권 출신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특권 계급을 만들라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려면 조금 더 명확한 어떤 근거를 대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활동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인권위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이런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맞느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네. 여권 인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이 계엄이 왜 적법한 계엄이었고에 대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행위가 없었다는 어떤 사실들을 증명을 하든가 주장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명백한 사실에 대한 주장들은 없으니까요, 팩트가. 하지 않고 그냥 비난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국민의힘 여당의 공식 입장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였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그 입장은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오늘 이제 국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에 돌입을 했는데 첫날이 이제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여러 질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지금 이제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인데 윤상현 의원과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서구 차관 사이의 대화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내란죄 구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 뭡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죠. 그러면 그 발동 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 누구 거입니까?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네. 주장을 아무리 어떤 뭘 우기고 싶어도요. 네네. 어떤 최소한의 상식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만 계엄을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그렇습니다.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부정을 하려고 이 김상현은 이런 윤상현 의원요? 이런 질문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 그 판단을 위한 고유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옳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김서구 법무장관 직무대행의 답변처럼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한 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판단이 옳은지 여부를 다른 국가기관이나 혹은 국회가 판단할 수 없다면 그거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여당도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공식 용어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헌법기관들을 공격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조치. 그걸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는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고 친위 쿠데타는 쿠데타의 주요한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서구 차관이 이미 지난 1월 10일에 국회 출석 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성윤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임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윤석열의 지난 내란 행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무도하게 선포한 것에 대해서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 정부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가? 자,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는요. 계속 어떤 헌재를 여당 원내대표란 분이 계속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군요. 최근 들어서 뭐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뭐 회의를 열 때마다 사실상 헌재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오늘은 국민의 원내지도부가 또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추가로 항의 방문을 한 거고 방문을 해가지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결정해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접수가 됐는데 왜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진행을 하느냐. 그래서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한 이야기인 것이 원래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심판 과정, 어떤 사안을 먼저 다룰 것이냐, 헌법 소원이든 탄핵 심판이든 어떤 사안을 먼저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게 뭐 무슨 은행 창구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번호표 먼저 뽑았다고 해서 그걸 먼저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왜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인지가 좀 의문인 게요. 그러니까 모든 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비판이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현재 8명으로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원래 정원이 9명을 채워서 헌재를 완전체로 운영하겠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원래 그렇게 하라고 국회가 요구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의 남은 자리를 채우겠다고 하는 게 곧 불공정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권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거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인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그 안건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재는 원래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서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 헌재를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까도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은 불공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난을 하면서 그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논리 없는 비난을 반복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실상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위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연일 주최하고 있는 광장의 목소리하고 거의 겹치거든요. 맞습니다. 논점이라든지 어떤 타격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유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좀 극우화되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당이 나오다 보니까 헌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구나라고 잘못된 신호를 또 대중이나 혹은 지지자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커뮤니티 이제 DC 인사이드 거기에 이제 극우로 분류될 수 있는 게시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이제 국민의힘 갤러리입니다.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휴대전화 번호로 추정되는 번호를 자기들끼리 찾아서 공개해서 이걸로 이제 범죄 행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문 대행의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모친이 돌아가셨던 그 부고 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번호를 찾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걸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을 해서 자기들끼리 즐기고 그리고 또 선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친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보내면 된다라고 서로 좀 부추기기도 하고 이렇게 신상 정보를 유출시켜서 사실상의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정보 유출 행위는 실정법 위반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이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누설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징역형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DC 인사이드를 비롯한 극우 유튜브 갤러리들 뭐 이런 데서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정법 위반 부분은 철저히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